김성환의 시사야.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원구성이란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일종의 국회의 골격을 갖추는 일인데요. 여야는 내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국회 원구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고 통합당은 협치를 위해서라도 여당이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벌써부터 법사위원장직 배분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 원구성에 걸린 기간은 평균 41.4일이라고 하는데요. 입법기관인 국회가 첫 출발부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걸까요? 21대 국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과제를 안고 시작해야 하는데요. 주도권 잡기를 위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정치권이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면서 이태원 클럽발 6차 감염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일본 내 반응은 어떤지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오늘 보셨어요? 봤죠. 네. 이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우선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큰 틀에서 정리를 하면 이제 정의기억연대가 모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외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제 이용을 당했다, 이런 말씀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용을 하는 일들을 주도한 이제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당선인이 사리사 의혹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로 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배신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좀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용수 할머니는 이 일본에게 이제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되고 또 한일 양국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앞으로 이제 가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윤미향 당선인의 회계 부정 의혹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각도 못했던 일이 너무 많이 있다더라라고 하면서 이건 검찰이 이제 밝혀내야 될 일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기금이나 이런 기금 모금 방법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회계 부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그건 검찰이 수사해야 할 몫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로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고, 다만 과거에 이제 이 활동 과정에서 모금을 한 경험들에 대해서 그런 모금한 경험이 자신에게는 모욕적으로 다가왔다라는 취지의 그런 경험담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사실 좀 주목을 끌었던 부분은 정대협과 위안부는 다르다.
그러니까 정신근로대하고 위안부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대협이 그동안에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활동해왔던 그 정당성 자체를 좀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그러면 정대협은 그동안에 이 왜 위안부 운동을 했던 거지?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들었던 발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예.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이 정신대라는 용어와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이 용어의 어떤 용례가 과거에 이제 실제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에 의한 이제 부수적인 피해가 실제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정신대라는 용어 자체는 1970년대에 이제 처음 이제 제기가 된 건데 네. 그때는 원래 이제 용례는 일종의 이제 강제동원, 강제징용 뭐 이런 차원의 어떤 여러 가지 이루어진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신대라고 할 때는 정신대에 끌려갔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강제노동을 이제 당하러 끌려갔다 이런 의미로 이제 통용이 됐던 건데 그 안에 사실은 이렇게 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스스로가 밝히는 것이 여러모로 사회 통념상 그리고 어떤 좀 여러모로 이제 양성평등에 기초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회 인식상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통용해서 정신대 피해자, 정신대 이렇게 이제 불러왔던 건데 그래서 9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좀 정신대라는 용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혼용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대 피해를 조사하러 나가는 어떤 공무원들이 이제 실제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닌 이제 정신대 출신 인사들에게도 이제 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냐는 이제 질문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것인데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지금 이용사 할머니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근로정신대하고 위안부는 다른데 왜 근로정신대를 정신대 피해 활동이라든가 피해 구제 활동이나 이런 데를 하려고 만든 시민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왜 위안부 문제를 얘기를 했느냐. 이것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정신대, 근로정신대라고 하는 용어는 위안부란 용어랑 같이 사용이 됐던 용어였다. 오히려 초기에는 근로정신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사실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근로정신대는 정확히 얘기하면 강제징용 피해인 것이고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이제 별개의 문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피해가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이제 말이 네. 어제 밤에 생각을 해보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쭉 갖고 있던 어떤 의구심도 있었지만 좀 이제까지 이제 윤미향 당선인으로부터 이용당했다, 배신당했다라는 측면에서 따져 보니까 그런 이제 의문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해석하기에는 물론 제 해석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한일 간의 어떤 문제가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가 과거에는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강제징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일 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강제징용 피해 문제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한일 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법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이제 연세가 이제 너무 많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미 사망하신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18분밖에 지금 생존해 계시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네. 앞으로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운동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이 운동을 책임져야 될 윤미향 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이제는 정치권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문재인 정부도 사실 일본 정부가 낸 10억엔을 기금화해서 이제 정부가 갖고 있긴 하지만 다시 돌려준다든지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어떤 협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운동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과 걱정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마음이 상해서 과거 얘기들까지 이렇게 꺼내는 과정에서 왜 근로정신대 문제하고 위안부를 같이 다루느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뭐 약간 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본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근로정신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운동을 했나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위안소 운영 문제는 일본 아사히 신문이 1982년도에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1988년도에 국내에서부터 여성단체들이 이 근로정신대 문제하고 당시에는 이제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가 혼재돼 가지고 거의 오히려 위안부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0년에 설립이 되고 김학순 할머님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붕괴해서 1991년도에 폭로를 했다. 그 그렇습니다. 선후 과정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맥락으로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도 사실 이제 정대협이 중심으로 한 활동 속에서 사실은 좀 일반화된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이후에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반발하고 있는 성노예라는 표현도 그것도 사실은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제 쟁점화되고 이러면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런 일본군에 의한 피해, 이 성적 피해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이제 부르면서 이제 사실은 용어가 정립이 된 거거든요. 이런 맥락이 있는데 일단 이용수 할머니의 개인적인 어떤 인식 속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좀 부당함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우리가 구분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금 운영이나 뭐 이런 회계 투명성에 관한 문제는 정의원 쪽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는 뭐 앞으로도 계속 밝혀져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께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처음에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제 갈 때 그러면 안 된다. 대구에 와라. 그렇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뭐 기자회견을 하라고 해서 자신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미향 당선인을 이제 이 19일 날 만나서 이제 뭐 안아주기도 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그때 이제 뭐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열었더니 윤미향 당선인이 그냥 들어와서 다짜고짜 이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네. 자신은 어떤 의미의 용서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또 30년 넘게 어쨌든 같이 활동해온 이런 정이 있고 하니까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주었고 그러다 보니 또 감정이 북받쳐서 이제 좀 눈물이 났던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역시 국회의원을 하러 간 것은 윤미향 당선인이 그건 사리사욕에 의한 행위이다라고 또 규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측 입장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설명 자료라는 이름으로 그간에 이제 좀 내용들을 언론에 배포를 했는데요. 네. 이용수 할머니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뭐 이 자신들의 어떤 피해 증언이 실린 책을 이제 6,500원에 팔더라 뭐 이 부분이거든요. 네. 즉 자신들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들도 돈벌이 수단에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여기 대해서 정 의원은 일단 이 증언집을 발간해서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까지는 이제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이제 모아진 형태로 어떤 증거의 형태로 이 사회에 이제 남아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증언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이런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활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증언집 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1993년도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됐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첫 증언집. 그렇습니다. 였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언집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쭉 실려 있는데 사실 또 정의기억연대 측에서 안타깝다고 하는 부분이 이 사례집에 등장하는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에 대해서 네. 이제 일부 이제 일본의 우익들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좀 위안부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의 경우에는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이 뭐 일관되지 않다거나 뭐 틀린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빌미를 제공한 그런 책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게 정 의원의 이제 입장입니다. 그 책이 어떻게 팔렸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난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부분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집을 우리가 출간하기도 했었고 그 수익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굳이 이거를 뭐 어디다 악용을 하거나 뭐 이 원래 본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윤미향 당선인은 오늘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후에 아무런 입장 발표도 지금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뭐 공개적인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이용수 할머니는 참석을 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네.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일단 윤미향 당선인은 참석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자들하고의 통화라든가 이런 것도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윤미향 당선인이 아마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자신의 계좌 내용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 확인 과정을 좀 지켜보자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이 또 입장을 내는 것이 순리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 윤미향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또 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존의 그런 입장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좀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사실 오는 30일부터 사실은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빠른 어떤 입장 정리와 그것에 의한 어떤 설명이나 또는 입장 표명이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해명이 네. 되든 아니면 다른 입장 표명이 되든 빠른 시일 안에 아마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언론하고도 뭐 지금 전화도 받지 않고 관계를 뭐 유지하지 않고 끊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잠적했다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야당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야당은 이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안타깝다. 그리고 좀 분노한다. 그리고 뭔가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주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할머니가 울분을 토하면서 마이크를 잡았겠느냐.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고 낱낱이 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미래통합당은 이 관련 의혹을 다 파헤치겠다. 그래서 윤미향 TF라는 거를 오늘 이제 발족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된 어떤 의혹에 더해서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떤 의혹들을 더 이제 발굴하고 그걸 문제 제기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 이걸 통해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추진까지 검토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보도가 된 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은 윤미향 씨 사태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일갈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 그리고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초기 대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이제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한 뭐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현재까지 시민단체 등이 정의기억연대 상대로 고발한 건수가 이제 10건이 넘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이제 이용수 할머니의 또 기자회견도 일단은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 상황도 일단락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는 더 이제 속도가 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나 이런 것들을 또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아직 뭐 소환을 할 것이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30일부터는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좀 소환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기간이 며칠 안 남은 그렇죠. 상황인데 그동안에 압수수색도 그렇게 뭐 한 일주일 얼마 안 됐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자료를 다 확인하고 지금 당선인을 소환 조사할 수 있는 시점이 그게 맞을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마 불러야 될 텐데. 그래야 되겠죠. 너무 속도를 내면 오히려 불충분한 수사가 되고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의혹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좀 신중한 자세를 가지는 것도 지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 보면은 상당히 속도전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제 코로나19 관련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다시 10명대로 지금 감소를 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제 어제 하루 16명 증가해서 나흘 만에 다시 10명대로 감소를 했는데요. 16명 중에 13명은 국내 지역 발생 사례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이제 해외 유입 사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에서 6명, 인천에서 1명으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태원 클럽발 감염과 관련해서 N차 감염 사례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수는 이제 1명 늘어서 총 267명이고 지금 격리 해제된 사람은 13명 늘어서 1226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태원 클럽발 지금 N차 감염 사례라고 얘기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그 감염자가 추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6차 감염 사례까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역사회에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N차 감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인천 학원 강사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얘기하지 않아서 여러모로 비판을 받았던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뭐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가르쳤던 이제 학생 그리고 여기에서 택시기사가 근데 프리랜서 사진사를 겸했기 때문에 돌잔치 참석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석한 손님 그리고 지인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6차 감염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황.
상황들이 이제 이어진 것이고요. 5차 감염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7명이 확인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대부분 돌잔치가 있었던 이 경기도 부천의 이 뷔페 식당과 이제 성수동의 오리 요리 전문점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이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강서구에서 이제 미술학원 강사 한 명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수강생이었던 유치원생 한 명이 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상당히 여러모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아직 이제 이 사례와 이태원 클럽과의 연관성은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 수업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강서구에서 유치원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 강서구의 마곡 엠벨리 영 렘브란트 미술학원인데 뭐 수강생이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해서 상당히 이제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치원생은 최근까지 계속 이 미술학원에서 확진된 이 강사의 수업을 들은 것이고 이 강사는 지난주 금요일인 22일까지 이제 학원에 출근을 했다. 이런 이제 사실까지는 확인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생이 다니는 사립 유치원과 미술학교 주변에 있는 서울 공진초등학교 그리고 서울 공항초등학교는 이날에 하루 이제 긴급 돌봄 등의 모든 학생의 등교를 중단한다 이렇게 공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1,300여 명이 일하는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지금 주변 직원들한테까지 지금 확산이 될까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제 부천 상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코로나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는데 이 사람은 지난 20일까지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을 단기직으로 일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센터에서는 하루 3교대로 약 1,300여 명 정도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방역 당국은 이 여성과 접촉한 접촉자가 200여 명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생을 포함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이 물류센터에 있는 직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일단 쿠팡은 이 부천 물류센터를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폐쇄했다고 오늘 밝힌 상황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한 교회 목사님도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확진 판정을 이 의정부의 이제 한 종교수 목사 모 씨가 이제 받게 됐는데요. 지난 15일에 서울 양천구 은혜교회에 다녀온 후에 이렇게 판정이 돼서 이것도 이제 여러모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서울 양천구 은혜교회의 경우에는 사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동선상에 있었던 그런 종교 시설이거든요. 더 문제는 이 의정부 이 종교시설 목사 모 씨가 경북 상주의 한 선교센터에 가서 이제 60여 명 가량의 신도들을 또 만난 걸로도 알려져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 지금 문제인 게 역학조사에서 이분은 이제 다른 지역 방문 사실을 숨기는 등 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종교시설이 역학조사에 응하지도 않기도 하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기는 한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방역 당국이 이 관계자 접촉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동선을 파악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하고 택시를 이제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버스와 택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운전기사 등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승차 거부를 하면 사업정지라든지 과태료 이런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런 처분은 한시적으로 면제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레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 국제선과 국내선에서도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이 되고 그리고 철도, 도시철도에서도 이 마스크를 안 쓴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한다.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은 다음 달부터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암호화된 1인용 QR 코드를 이용해서 누가 이 시설에 출입을 했는지를 좀 이렇게 파악하겠다라는 이제 얘기인 건데요. 그래서 시설 이용자가 지금까지 좀 출입 명부를 일일이 손으로 썼어야 됐는데 이걸 QR 코드를 활용한 어떤 전산화시키는 이런 걸 통해서 공공기관의 서버로 이 기록을 수집하겠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는 4주 뒤면 이제 자동 파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정확성을 높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출입 명부는 지금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유흥시설이라든가 이런데 방문하는 사람의 실명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짓말로 전화번호를 적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찾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에 한 대안으로 논의 중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 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확장 재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전시 재정을 편성하는 각오가 필요하다라면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특히 3차 추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은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편성이 돼야 되고 다음 달 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3차 추경에는 고용과 사회 안전망 확충은 물론 위기 기업과 일자리 지원, 한국판 뉴딜을 위한 투자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30조 원 넘는 규모로 편성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추경 편성 규모를 얘기하면 아무래도 이제 제기가 되는 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아직도 OECD 평균보다는 우리가 크게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 오히려 이후에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제 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은 좀 긴 텀으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확장 재정을 하는 데는 공감했고 또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데는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회의 참석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좀 큰 틀에서는 항상 기획재정부가 동의를 하는데 디테일한 어떤 대목으로 들어가면 항상 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이제 강조하는 게 자신들의 고유 역할인 양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넘어야 될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현명하게 이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메시지 관리가 좀 일관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뭐 홍남기 부총리 따로 아니면 대통령 발언 따로 이렇게 나오면은 좀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추진하는 거지만 예산 처리는 국회가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 3차 추경 예산 심사의 필요성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좀 3차 추경이 왜 필요한지 재원이 뭔지 다 보고 난 이후에 입장을 얘기하겠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이미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면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어떤 적자국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3차 추경이 특히 이제 적자국채 발행의 어떤 그 좀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좀 국회 내에 좀 논의가 좀 여러모로 뜨겁지 않을까 이런 좀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되는 게 사흘 뒤, 그러니까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 만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28일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로 초청이 되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찬에서 논의할 사전 의제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좀 국정 정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여야 원내대표를 함께 부르는 일정이니만큼 좀 협치의 제도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논의의 어떤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3차 추경안에 대해서 이제 좀 동의를 구하는 이런 이제 논의가 이제 오갈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여야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도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정의당에서는 초청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고 해야 되나요? 서운한 감정을 표시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의당이 브리핑을 통해서 좀 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논의할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것인데 거대 양당만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같은 거를 구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정의당이 지금까지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었고 또 이제 원내 제3당이고 진보 야당인데 당연히 이런 자리에는 포함돼야 되는데 배제가 돼서 강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청와대의 모든 정당을 다 초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또 열린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좀 다른 친여 야당들이 있는 상황인데다가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여당과 가까운 야당이라 할지라도 그런 정당들이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경계심을 가질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서운하고 불편한 그런 감정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겠죠. 네.
정의당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어제 혁신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장혜영 당선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혁신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위원장에 장혜영 당선인을 만장일치 호선했는데요. 장혜영 당선인은 아시다시피 청년이자 여성이면서 또 어떤 장애인 동생을 두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소수자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혜영 위원장이 꾸리게 된 혁신위원회는 모두 15명으로 꾸리게 되는데 절반 이상의 여성 그리고 30% 이상의 2030 청년층으로 꾸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혁신안을 마련을 하면 오늘 8월 말 이전에 열릴 대의원대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정의당이 처한 어떤 정체성의 문제라는 게 여당과의 관계 설정, 정부 여당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에서부터 왔다고 진단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낼지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국회가 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일하는 국회법을 지금 만든다고 해야 될 정도로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김태년 원내대표의 또 공약이기도 했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국회 통과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당내 조직으로서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단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각자 국회 개혁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이 법사위의 어떤 체계작구 심사권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청와대가 맡고 있는 청원 심사 기능의 국회 활성화 그리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기간의 축소 이런 것들을 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당의 1호 법안은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의 1호 법안은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도 있고 네. 또 그동안에 그동안의 어떤 극우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벗어야 되는 의미도 있고 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대안을 제출하는 그러한 이제 경제 관련한 좀 법안을 이 경제 활성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지도 체제가 완전하게 정비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1호 법안은 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경제 관련된 법안도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오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문제 등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사죄받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정의연을 둘러싸는 의혹들을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지금 두 차례 하는 것 때문에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기도 하셨고 또 네. 지금 정의연이나 이 정대협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네. 이번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기자회견만을 놓고 보면요. 네.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기가 먼저 30년을 함께 하고도 아직 하루아침에 배신했다. 네. 예, 그런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배신당한 채가 너무너무 분했다. 그래서 이 일이 났다. 30년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기가 하기 싫었다고 배방해버리고 막 그런 말씀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고 검찰이 잘 수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30년간 계속 노력하고 수요 집회도 하고 그렇게 돈지로 왔는데 갑자기 급개원이 돼가지고 급개로 가버린다. 거기에 대해서 분했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근데 예. 사실
그 배신이라고 하는 표현, 물론 같이 이제 동지적 관계로서 30년을 같이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전시 성폭력,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제기를 네. 했는데 우리를 배신하고 왜 정치권으로 갔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배신감을 표현하는 정도 수준을 지금 넘어선 거 아닌가요? 예. 지금 네. 그것은 그 첫 번째 기자회견 때 어느 정도 나왔던 그러니까 비리 문제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사실 이러한 그 심정의 부차적인 말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윤미한 정 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고 계속 그 운동을 함께 했더라면 그러한 말 자체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물론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네.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 그 이혼수 할머니의 입으로는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네 교수님. 네. 그래서 역시 그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요.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면 그 지금까지 쭉 참아왔다라고 또 말씀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천대협이나 정의원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미국에 가면 반드시 그쪽의 사람들한테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네. 그런 보도도 좀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진짜 큰 문제라고 주변 사람들이 느꼈더라면 벌써 문제가 일어났을 텐데 네. 국회의원이 된 윤미한 전 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이게 도졌다라는 부분은 그 배신감이라는 것은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금으로 유용했다라는 데서 오는 배신감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왜 가냐?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그 이후 나를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하라는 어떤 사실상 위원도 없이 그냥 간 것이다.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네네. 네. 예. 그것이 이제 거진 것입니다. 부차적인 것들이 거진 것이고 사실 그쪽에 그 본질이 옮겨갔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네. 교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천착하셨으니까요.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네. 이제 근로정신대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다. 그러니까 근로정신대 문제를 할 사람 그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는 근로정신대를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위안부 문제를 그동안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이용해 먹었다, 팔아먹었다 이런 표현까지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셨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혼수 할머니께서 그게 어제 그렇게 생각이 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사실 전신대 협의회, 전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잖아요. 네. 이 전신대라는 것은 원래는 근로 전신대, 특히 여자 근로 전신대를 네. 지칭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특히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먼저 용어한 분들이 전신대 속에 위안부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요. 그러한 영향을 이쪽에서도 초기에는 다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는 근로전신대이지만 그 안에서 선발돼가지고 위안부로 계속 배전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신대는 크게 보면 사실 위안부 플러스 근로전신대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운동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중간에서 바꾸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어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니까 네. 약간 조금 이 부분도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출발 지점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정신대와 위안부 문제가 같이 섞여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예.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네. 저도 연구자이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 좀 잘 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대협이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일본 상황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일본 언론은 뭐 지금 요미우리나 아니 산케이 같은 네. 경우에도 뭐 대놓고 지금 손해상을 뭐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오늘 또 기자회견에도 일본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일본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도 참 곤란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극우 입장에서는 지금 또 호재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예,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극우의 일단 이런 그 부분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한국에서 아직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 10분 이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먼저 정 의원이나 윤미한 씨가 계속 외쳐왔던 부분,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계속 반대하고 있다. 그 일본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이 잘못이다. 그 할머니 층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은데 그 윤미한 정 이사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위안부 운동이라는 것을 바로 만들어 왔다. 네. 이러한 그 프레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일본 언론들이 실제로 보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한 그 프레임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위안부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의 뭐라 할까, 불만의 목소리로 이번에 이온수 할머니의 목소리로 나왔다. 오히려 이온수 할머니는 가장 앞장서서 그 일본에 반대해온 분인데도 네.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조희영 그리고 윤미형 그 조 이사장하고 그 위안부 피해자들하고 사이에 상당한 그 주장의 괴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운동 자체를 먼저 부정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요. 예. 그리고 윤미향 전 대표를 완전히 뭐라 할까, 죄인으로 만들고 그 다음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 사이에서 우리는 원래 일본하고의 그 해결을 다 원했다라든가, 네. 이러한, 그러니까 임명의 총위안부라는 분을 아마 꺼내가지고 활용하면서 인터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 그러니까 위안부 운동이라는 것을 망가뜨리려고, 이게 일본 우파의 목표이고 요미우리나 산케이는 일본의 우파 쪽의 신문이기 때문에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 안보 수석 그런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의 말을 또 인용하면서요. 예.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 안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10분 이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일본의 엄청나게 불리한, 그리고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일본군의 전쟁 범죄라고 인정해온 이 내용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일본의 범죄는 아니었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 일본의 극우 쪽의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는데요. 저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 안 하고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 과정에서 정의연하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피해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이나 또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은요. 현재 일본 쪽의 분위기는 이 뉴스가 일본 언론 쪽에서는 이 뉴스를 상당히 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러나 일본 내의 분위기는 지금 아베 정권의 지지를 계속 떨어지고 아베 정권의 피리가 또 하나 나왔고요. 예. 그쪽에 또 아베 정권 자체도 전신이 없습니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일반 국민들은 정의원이라든가 전대협이라는 단체를 모릅니다. 네. 예. 위안부 할머니는 다 알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이끌어왔던 단체가 있다는 거 거의 일본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무리 이 뉴스를 띄우려고 해도 일반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아, 관심이 아예 없다. 대다수 아예 일본인들은. 관심은 없지만 물론 그러나 일본의 우파 언론들은 이것을 계속 띄우고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알고 있는 네. 그 선노의 문제라는 것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관용하면 일본 사람들도 그거는 아니까. 네네. 역시 이거는 또 한국이 거짓말을 만들었구나.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구나. 그게 또 밝혀졌다면서 그런 식으로 그것을 지금 작업을 먼저 유미한 쪽으로 죽이고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안부 할머니 중에서 그런 이상한 목소리를 나오게 만들고 이것은요 예. 다 자기있게 하면 돼요. 편집을 하면 됩니다. 네네. 전체적인 인터뷰를 해도 그중 일부만 아마 태워도 충분히 그 쪽의 주장을 오히려 대변시키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네네. 일본에 이거 굉장히 교묘하게 하는 수법이 아닙니까? 뭐 네네. 일본도 한국도 네. 마찬가지지만 예, 상대방의 말을 시키는 거죠. 네. 편집을 하여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다 또 나라가 다르니까요. 네네. 얼마든지 이거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거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용수 할머님께서 한일 간에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서로 간의 역사를 배우도록 하자. 이걸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하셨는데 위안부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한국 정부가 빠르게 이 내용을 먼저 수습해야 합니다. 네네. 예,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청소년 교류라든가 지금 종이형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곳으로 계속 질질 끌리면요, 이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유네스코 세계 기억유산에 위안부 자료를 올리는 문제가 보류가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이것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체가 지금 사라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빨리 이거 수습해야만이 지금 끊어지면 안 되는 위안부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계속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세력에 의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중단돼버린 상태입니다. 이거 메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뭐라 할까 국익에 손상해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대협이 안 되면 정연이 안 된다면 국가가 대신해야 합니다. 네, 교수님 빨리 제재로 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을 앞두고 당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미래통합당 이준석 의원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야당 미래통합당 쪽에서 비대위들 많이 있었잖아요. 수시로 했던 게 비대위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했던 적이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이나 어떤 전망을 보시면. 그러니까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박근혜 이렇게 했던 그 당시 비대위가 2012년이거든요. 네. 그때의 향수를 바탕으로 해서 2016년, 17년에도 계속 비대위 하고 그랬거든요. 네. 2018년인가 그때 했는데 결국 대선 주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좀 갖게 한 그런 비대위들이었죠. 네. 그리고 그 비대위 요체는 그 비상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번 김종인 비대위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부분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약하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중앙 집권식으로 이렇게 갈등 경우도 있지만은 네. 중세 시대 때 보면은 그 왕이 되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사람들이 주변의 영주들 간의 역학관계를 잘 이용하면은 좀 특이한 리더십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선 주자들이 뭐 아주 특출나게 눈에 띄는 분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영주들 간에 어쨌든 관계를 잘 이용하면은 당권을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좀 그 뭐 사람이라든가 당내 역학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떠나서 지금 김종인 내정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당의 어떤 이미지 자체를 바꿔야 된다. 지금 부자 기득권 정당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 바꾸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대로인데 이 위원장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2012년에 비대위가 그 네. 성공한 비대위 모델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보면 이분이 첫째로는 정책적인 노선 투쟁,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인사척결이라는 두 가지를 굉장히 세게 밀어붙였던 분이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비대위원이. 근데 이번에 비대위원장 되시면 아마 그 2012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에는 정강 정책이 있습니다. 헌법과도 같은. 네. 거기서 갑자기 이제 보수를 삭제하자 그래요. 당연히 기존에 있는 어떤 그 당에 있던 분들 같은 반발하죠. 반발하죠. 나중에 네. 보수 삭제 안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변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이면서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당시에 보수 삭제 같은 느낌의 어떤 초기 충격파는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뭐 보통 이제 김종인 내정자를 생각하면은 경제 민주화 뭐 이런 걸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죠? 과거에 그런 정책들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걸 들고 나올까요? 저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는 걸 봐서 네. 기본소득제에 대한 어쨌든 선제적인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제라는 것이 왜냐하면 네. 이재명 지사와 뭐 최근에 KBS에서도 프로그램을 하나 방영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하면서 이제 관심을 끌고 있고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실질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네. 이게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다른 버전의 기본소득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여러 잡다한 복지 정책을 일원화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보수를 네.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을 좀 부각시킨다면은 지금 미래통합당 시도당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난달 28일 정족수 미달로 상임 정국이가 무산된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모레 상임 정국이를 통과해서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사실은 첩첩삼중입니다. 당장 낡은 보수의 가치를 바꾸는 것부터 난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기본소득제를 언급한 점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 져서 혁명을 두 차례 정독한 것이 화제가 되듯이 이념을 뛰어넘어 실용주의를 내세울 경우 그것이 진정성 있는 변화든 정치 마케팅이든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다면 한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이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 계속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본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이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